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민법이라는 제일 어려운 과목을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될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뭐 인터넷 검색이나 해서? 네, 있으실 수도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가짐 몇 가지만 좀 이거 아주 단단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특히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을 하게 되면 가정을 소홀하게 돼요. 마음이 짠해지죠. 특히 애들이 아직 어리거나 그러면 케어가 잘 안 되니까 이 공부에 소홀해지시는 분들이 꽤 돼요. 또 이제 종갓집 며느리인 분들도 있어.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신경 쓰느라고. 또 남자분들은 남자분들 나름대로 이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집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공부에 전력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으아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하다가 공부 외적인 것들이 옆에서 자꾸 치고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설설 학원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시험과는 멀어져서 어느 시점에는 학원을 안 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먹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마음, 가짐, 이 초심, 뒤져라 공부해서 올해 한 해 끝내겠다라는 이 마음가짐을 내년 시험 볼 때까지 그대로 단단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있는 분들은 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공부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물론 프린트에도 있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이 시험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한두 달 정도 바짝해서 합격하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위에서 마치 운전면허 시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기 말고 필기는 크라운 출판사 거 하나만 달달달 외우면 되죠. 아직도 크라운 출판사인가요? 네? 제가 시험 볼 때는 크라운 출판사가 이거였었는데 그밖에 없었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거의 중고시예요. 이거는. 민법이 들어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 민법이라는 과목이 들어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의 최상 난이도가 사법시험이고요. 문제 없어졌죠. 이제 사법시험 폐지됐고. 그 난이도하고 똑같은 게 법원 5급 사무관 보는 게 있어요. 국회 5급 사무관 뽑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있는 게 고시예요. 그 밑에 있는 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각종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또 하나가 뭐더라? 하나가 더 있는데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증 중에 민법이 들어있는 거.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최상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민법이. 그 다음에 그 밑에 변리사 들어보셨죠? 특허 관리하는 사람들. 감정평가사 들어보셨죠? 노무사 들어보셨죠? 그 민법보다도 공인중개사가 더 어려워요. 시험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1교시 끝나고 가방을 주섬주섬 싸는 분들이 계세요. 난 가야 되겠다. 야, 변리서 봐도 어렵대. 근데 그런 다른 자격증들은 1차 시험에서 5배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쉽게 내요. 2차에서 어렵지. 근데 우리는 1차, 2차가 공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렇게 민법에 들어있는 각종 자격증 중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법시험 그 밑에 난이도가 공인중개사. 사법시험 그 밑에 난이도가. 그래서 한 번에 안 돼요.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적어도 6달 내지 8달 동안 민법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아요. 공부 난이도가. 문제도 까다롭게 좀 나오고.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으셔야 되고 두 번째로 여유를 가져야 돼요. 마음의 여유를. 어떤 여유?
예, 6달 내지 8달 정도 될 때까지 민법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이걸 받지 마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올해나 뭐 작년 거나 기출문제 민법을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쫙 풀어봤다. 풀어보든 한 번으로 찍든 20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민법이. 20점에서 점수를 출발을 해요. 그리고 2달을 들어요. 11월, 12월. 그리고 다시 한번 풀어봐요. 15점 나옵니다. 조금 공부하고 풀면. 한번 공부하고 풀면 떨어져요. 점수가. 오르질 않고 떨어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좌절을 해요. 야,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봤는데 20점인데 2달을 강의를 들었는데 15점? 야, 이거 내가 이게 사람이냐 말이지. 예?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 공부하면 점수 팍팍 올랐는데 안 올라요. 이건 안 올라요. 그래서 여기서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들어보고 해야지라고 마음먹는 분들이 여기서 탈락들을 많이 하세요. 안 되겠다. 나는 이 공부하고 맞지 않는다. 근데 이때도 꾹 참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1, 2월 달 한번 듣습니다. 그럼 다시 20점대로 복구가 돼요. 4달을 들으면 20점대로 복구가 됩니다. 4달을 들으면. 예? 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 그럼 여기서도 또 좌절을 하죠. 가족들이 물어보죠. 이제 3월 달쯤 되면 모의고사를 봐요. 몇 점 나왔냐. 특히 이제 여자분들 남편이 말하면 대답을 못해요. 쪽팔려서. 4달을 들었는데 여전히 20점. 그럼 남편한테 핀잔 듣죠. 머리에 똥 만들었냐 뭐 이래가면서.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또 2달을 죽어라 들어. 그래서 6달을 들었어. 이때 나올 수 있는 최저 점수가 40점이에요. 6달을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민법의 최대 점수가 40점입니다.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수가 안 올라요. 안 오릅니다. 안 오릅니다. 그래도 참고 꾹해.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요게 이론 강의를 4번을 해요. 6월까지. 4회. 요렇게 이론 강의를 학원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기만 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40점대예요. 여기가. 학원을 열심히 다니기만 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업만 들으시면 안 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하시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복습을 하시면. 그래서 한 6월 달쯤 됐을 때, 한 60점대? 예, 요때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복습을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까지 꾸준히 했을 때 내년 6월 달에 나오는 민법 점수가 60점 위아래. 60점 위아래. 그리고 여기서부터 죽어라! 정말 쌍코피 터질 정도로 죽어라 공부하면 80점대까지 올라가요. 이게 최대치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쯤 되면 다른 과목도 좀 해야 돼요. 학개론도 해야 되고 2차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민법은 조금 소홀해져요. 하지만 수업은 계속 들어요. 그러면 요 점수를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시험장을 가요. 시험장을 갑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막판 마무리를 잘하면 시험장에 갔을 때 65점 정도 아슬아슬하게 붙어요. 아슬아슬하게. 물론 더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덜 나오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보편적이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 열심히 다니고 복습 열심히 해서 내년 시험장에서 목표로 하는 민법 점수 몇 점? 몇 점? 65점. 네? 65점. 더 욕심내지면 안 돼. 더 욕심내실 분들은 쌍코피 터질 각오하셔야 돼요. 근데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65점이 우리의 목표 점수예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의 1차 평균 점수가 민법이 65점대고 학교론이 64점대예요. 작년 합격생들 민법 평균 점수가 65.17인가 그래요. 평균 점수가. 우린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머리만 깨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아시겠죠? 이거 65점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로 따지면 뭐예요? 수, 우, 미, 양 가중에서 양. 양 해보셨죠, 다? 예? 올수 맞아보신 분들.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마음의 여유를 갖자. 세 번째, 이 법과목이라는 게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조문도 해야 되고 대법원 판례도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꺼번에 법에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습득할 생각하면 본인 몸에 부하가 걸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실 생각하면 안 되고 단계별로 하셔야 돼요. 그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짜놓은 게 학원 일정이에요. 제가 처음에 강의를 사법시험을 그만두고 신림동에서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강의를. 근데 그 한 1년 열심히 하면 거기서 이제 탑 강사가 될 수도 있는데 한 1년 정도 했는데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뒤져라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수강생 2명 갖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2명 갖고 2달을 강의했어요. 처음 손에 딱 들은 페이가 1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면 탑 강사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뒤져라 했는데 한 달, 1년 만에 학원이 문을 닫았어요. 야,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노량진 쪽에서 중개사로 넘어와라. 그래서 넘어왔어요. 근데 넘어와서 깜짝 놀란 게 이 학원 2달에 한 번을 끝내요. 민법을. 우와. 저는 그래서 야, 이거 2달에 어떻게 민법을 진도를 끝내지? 근데 끝내더라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수험생들이 1년 만에 65점을 어떻게 맞지? 맞더라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를 1년 동안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 이 기적이에요. 거의 미러클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이 학원 일정이 굉장히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달에 한 번씩 한순환을 돌려버려요. 6달. 그리고 문제풀이를 해요. 7, 8월 달에. 5번이죠. 9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4주 동안 4번을 돌려요. 전 범위를. 그럼 총 9번이에요. 10월 달에 마무리를 해요. 그럼 총 10번을 돌려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10번을 돌려요. 강의를 10번을 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10번을 듣는 거죠. 그렇죠? 학원을 빠지지 않는다면 10번을 강의를 듣게 돼요. 앤드 복습을 한다면 20번을 하는 거예요. 실강의를 10번을 듣고 스스로 10번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럼 20회를 반복해요. 학원만 꾸준히 다니면 10번 반복하는 거고 본인이 복습까지 한 번은 무조건 했다고 치면 2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1년 동안 20번을 반복하게 되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외우기 싫어도. 에?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한 2번, 3번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배우가 어떤 대사를 치는지 정확하진 않아도 그 내용이 떠올라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본인의 18번 써가지고 가사 외우신 분 없어요. 부르다 보니까 외워져요. 처음에는 모니터 보고 부르다가 어느 시점엔 돌아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반복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죽어라고. 이걸 따라오셔야 돼요. 만약에 학원을 나오지 않고 인강만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학원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첫 번은 반드시 꼭 실강의 듣듯이 듣고 또 한 번은 복습하듯이 한 번 듣고 해주셔야 돼요. 좀 더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죠.
학원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은 끊어놨으니까 어떻게든 꾸역꾸역 오게 되는데 인터넷 강의로만 하시는 분들은 심신미약 하실 분들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딱 정해진 시간에 못 들어요. 자꾸 미루게 되고. 그래서 학원을 다니시든 인터넷 강의만으로 공부를 하시든 학원 일정에 맞춰서 계획표를 딱 짜가지고 학원은 빠지지 않고 인강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강의가 쌓여요. 쌓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복구가 안 돼요. 이거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원 일정에 맞춰서 최적화된 과정이니까 이게 1년 단위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과정이니까 학원 일정에 맞춰서 인강만 듣는 분도 학원 일정에 맞춰서 시간표를 딱 짜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강의를 정확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계획표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민법 같은 경우 기초 용어 중심으로 강의를 해요. 왜 기초 용어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가? 법학이라는 게 전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문적인 용어들을 많이 써요. 전문적인 용어.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국어가 아니고 국어. 민법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도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랑이라고 안 해요. 국어라고 하지.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가 우글우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하지 않으면 이거 마치 영어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문장이 읽혀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파악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민법의 용어들을 법학 용어를 익숙해지지 않으면 영어 단어를 모르고 영어 문장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책이 안 읽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입문서를 받으신 분들 있겠지만 받으셨다고 해서 막 읽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읽혀요. 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뭐 한 100번 읽다 보면 머리에 자연히 들어오겠지. 중국 고사성어에 그런 게 있죠. 100번을 읽다 보면 자연히 머리에 들어온다고. 다 뻥이에요.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외워는 져요. 머리에 들어오진 않아요. 이걸 모르면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모르고 영어 문장만 디립다 외우면 그 의미가 1000번을 보든 10,000번을 보든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용어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듯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민법 문장이 쫙 나왔을 때 이거를 단어를 생각해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마치 영어 문장을 영어 원어민들이 읽듯이 보면은 그대로 의미가 짝짝 들어올 정도까지 익숙해져야 돼요. 네? 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도랑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국어라고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법은 멀어져요. 그냥 국어 이퀄 도랑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기초 영어에 친숙해지는 게 2달입니다. 이 과정, 그렇죠? 물론 이거 하면서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주안점을 둬야 될 게 요겁니다. 두 번째, 기초 용어가 익숙해지셨다면 조문의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1, 2월 달에 해주셔야 될 내용이에요. 자, 조문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한번 볼까요? 우리 215페이지 인문서 좀 잠깐만 볼까요? 아무거나 제가 하나 찍은 건데 215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단에 반가로이 한 번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이라고 민법 제202조라고 해서 박스가 딱 쳐져 있고 조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의 의미가 전혀 공부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한 번에 오시는 분 없죠. 없어요. 일단은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 중에 점유자가 뭘까? 선의가 뭘까? 악의가 뭘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걸 몰라요. 모르니까 그 조문의 의미가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기초 용어에 익숙해진 다음에 이 조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조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이게 두 번째예요. 이걸 1, 2월 달에 합니다. 1, 2월 달에. 세 번째. 이 민법이란 법이란 게 왜 만들어졌을까? 법의 기능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국민을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그럼 이런 효과를 부여해 주겠다. 그래서 국민이 일상생활을 살아나갈 때 행동의 규범으로 작용을 해요. 법에서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경우 사람을 살해하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정액을, 폭행,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해요.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뭐 잡아뜨리거나 이렇게 폭행을 해요. 그러면 징역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법을 딱 보고 아, 사람 때리면 안 되겠네. 사람 죽이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행위 규범으로 하나 작용을 해요. 또 하나가 그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부여할까? 행위가 그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작용을 해요. 법이라는 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법을 보고 아,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 이건 해만 안 되겠구나, 이런 행위 규범으로 작용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그 법에서 정해진 걸 하거나 위반을 했을 때 법이 제재를 하거나 일정한 효과를 주는 그 두 가지 기능이 법이 있어요. 그리고 민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행위 규범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부여할까,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을 사이에 갑이 가지고 있는 주택, 아파트를 을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계약을 합니다. 이걸 주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우리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요 임차인, 빌린 사람, 주택을 빌린 사람, 임차인한테 기간을 2년을 보장을 해주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주택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그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조문을 보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해야 되죠. 그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만약에 2년 이상,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정했다. 이 법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규정을 딱 해놨어요. 1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으로 정했을 때, 1년이 딱 됐을 때 주인이 나가라! 그럼 얘는 법에서 2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나 못 나간다 라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법을 몰라. 무슨 개소리냐, 계약 내용대로 나가라, 분쟁이 붙었어. 그러면 법원으로 달려가요. 소송이라고 하죠. 이 법원에서 두 사람의 분쟁을 뭘 갖고 해결해 줄까요? 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줘요. 법에서는 2년을 본다고 되어 있으니 누가 이겨요? 임차인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 법원이 당사자 간에 이런 다툼이 있을 때, 재산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을 때 그걸 법원이 해결할 때 수단으로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1년이 됐을 때 임대인이 나가라 한다. 근데 임차인은 2년을 정해서 안 나간다. 다툼 생겼다. 법원으로 달려가게 되면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문을 가지고 2년으로 보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법조문이. 그리고 우리 시험에 그게 나와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생겼고 그걸 법원에 와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법원이 법조문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 조문에 따라서 이런 결론이 생긴다. 요게 판례예요. 판례. 요게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 민법 40문제 중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해놓고 가로를 딱 열고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라는 문제가 30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게 이거예요. 다만 이 판례 내용이 전부 대법원 판례 내용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있어요? 조문이 들어있어요. 조문이. 그래서 단계별로 기초 용어를 숙지하고 법 조문을 이해한 다음에 그 조문을 가지고 법원이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한 그 결론, 요 판례까지를 유기적으로 쫙 연결하는 공부가 6달이에요. 11월부터. 물론 각 단계별로 주안점을 여기에 둔다이지 이것만 오로지 하는 건 아니에요. 11, 12월 때는 이걸 위주로 1, 2월 달에도 이걸 하긴 하되 이거를 위주로 또 판례도 합니다. 근데 이게 위주가 되는 거예요. 3, 4월 때는 이걸 위주로 합니다. 다 하지만 이걸 위주로 해요. 그렇게 3번을 돌리고 5, 6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서 최종 정리를 해요. 이때 요 과정을 충실히 따라오지 못한 분들은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이걸 듣지를 못해요. 갑자기 난이도가 팍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여기 가면. 구질구질한 거 설명은 안 드리거든요. 요때 되면. 이 과정을 충실히 따라왔다는 전제에서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과정을 들으시려면 이 3가지 과정을 반드시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늦게 시작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압축해야 돼요. 1달, 2달 동안 인강을 뒤지게 들어가지고 이거 압축해야 돼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이 과정을 듣게 돼요. 그래서 정리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7, 8월 달에 문제풀이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요 과정까지는 잘 따라오시고 나서 요 과정을 독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아직 문제를 풀 실력이 안 돼. 뭐 이래가면서 나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이유는 요 과정을 잘 따라왔다 하더라도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돼요. 알고 있는 내용과 민법에 출제되는 지문이 달라요. 내용이. 이거 매치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민법 문제를 딱 읽었을 때 기출문제 보시면 알아요. 딱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뭘 물어보는 거냐 이게 도대체. 이걸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이걸 몰라요. 그러면 문제만 하염없이 보고 있어요. 문제만. 계속 문제만 읽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뭘 물어본지를 파악해서 지문을 5개를 봐요.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뭘 물어보는 거다. 지문이 5개가. 이게 다 처음 보는 문장이야, 이게. 이게 다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굉장히 낯설어요. 그렇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문의 의미가 안 와닿아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바꿔서 낼 수 있어요. 그 의미가 다 똑같은데, 의미는 다 똑같은데 표현이 다 달라요. 그걸 매치하는 훈련을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시험장 가서 멍합니다. 문제가 안 읽혀요. 민법은 특히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부터는 실전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이 실전 훈련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첫째, 답안지 마킹이 되게 어려워요.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 번째, 시간 안배를 두 번째, 시간 안배를 못해요. 1교시가 100분인데 80문제를 풀어야 돼요. 90% 이상의 수험생들이 80문제를 다 못 읽으세요.
읽다 보면 10분 남았습니다라는 감독관의 멘트가 나와요. 그 멘트가 나올 때쯤 남은 문제를 보면 적어도 10문제 이상이 남아 있어요. 찍어야 되지요. 찍어야 돼요. 마킹도 해야 돼요. 실수 속출합니다. 그때 되면. 옆에다 찍 쓰고. 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 문제가 5번이에요. 그럼 여기 5번 쳐야 되죠? 요 1번 여기다 쳐요. 5번을. 나중에 가면 80번이 없어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것도. 답안지 바꾸고 어쩌다 보면 땡 칩니다. 감독관은 쭉 훑어서 답안지 딱 받았고 나가버려요. 나는 아직 답안지 제출도 안 했는데. 감독관이 저 교실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빵점 처리돼요. 가서 울고불고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실전 훈련을 9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부터는 기존에 알고 있던 걸 암기하면서 기술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킹하고 아주 사소하게 마킹하는 사인펜도 2개가 있어요. 뾰족한 거하고 뭉툭한 거하고. 이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도 이 과정에서 체크해야 돼요. 이거 어려워요. 이것도. 주로 뾰족한 거 많이 쓰죠? 예? 사인펜 뾰족한 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한 번에 쳐져요? 안 쳐져요. 이거 훈련 안 하면요. 크게 치거나 가운데 한 60%만 치거나 겁나서 넘어갈까 봐. 이런 분들 많아요. 그 실전적인 훈련을 9월 달에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그리고 10월 달에는 들이다 외우는 과정이에요. 나머지는. 이렇게 쭉 따라오셔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점을 받고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큰일 났죠? 네.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학원 커리큘럼, 인터넷 강의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커리큘럼 맞춰서 딱 이렇게 쫓아오셔야 돼요. 네 번째, 이건 이제 좀 세부적인 건데요. 보통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판서를 쫙 합니다. 그러면 판서만 열심히 듣는 분들이 있고 연습장이나 노트를 사가지고 판서 내용을 받아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효과는 다르죠. 효과는 다른데 먼저 판서 내용을 노트 하시는 분들 수업 듣는 방법. 칠판 판서 내용을 노트 필기하시는 분들 이거 효과 굉장히 좋아요.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쭉 목차가 똑같아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그러니까 판서 내용을 다닥다닥 하지 않고 나중에 보충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띄엄띄엄 해놨다가 다음 순환에 조금 더 채워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채워놓고 해서 노트를 완성시켜요. 그러면 이 자체가 자기게 돼요.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 돼요. 이거. 제가 10몇 년 동안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판서한 내용을 정확하게 노트 필기한 분을 딱 2분을 만났어요. 피똥 쌌다고 다들 얘기하세요. 딱 2분을 만났어요. 다 고득점으로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피똥 싸야 돼요. 효과는 굉장히 좋으나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나는 이정환이가 판서하는 내용을 모조리 판서하겠다. 모조리. 집에 가서 강의를 또 듣고 반복해서 내가 노트를 하나 완성시켜야 되겠다. 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지 않는 한 이 방법은 취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독하게만 먹어야 돼요. 이거는. 그게 아니면 듣는 데 집중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 청취라고 해야 되나? 한글 쓰자. 듣는 것에 집중. 잘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요게 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문제야. 이 듣는 거는 이거.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가면 딴 생각이 설설 들어요. 본인도 모르게. 제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럼 놓쳐. 그럼 놓친 거 생각해. 저는 이미 판사 여기 끝나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놓쳤어. 그럼 요걸 안 보고 요거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놓쳐. 여기 문제예요.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는. 사람의 집중력이 최대 30분 내지 40분이에요. 근데 강의는 1시간 정도 해. 올해부터는 좀 바꿔볼까? 4번으로. 어쨌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때가 딱 생겨요. 강의 듣다 보면. 그러니까 이 집중해서 강의를 못 들어요. 근데 일단 최대한 집중해서 듣되 놓친 게 있으면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놓친 것. 이렇게 쓰나요? 친이에요? 이렇게 쓰나? 한글이 좀 어려워. 이거 맞나요? 네. 놓쳤다? 네. 요새 한글이 어려워. 네. 놓친 거. 이거는 복습할 때. 네. 들으셔야 돼요. 놓친 거 괜히 머릿속으로 맴돌다가는 그 다음 것도 놓쳐요. 그러니까 최대한 듣는 데 집중하시되 놓친 건 복습을 통해서 보완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판사 따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맘먹지 않는 한. 3번째. 앞으로 11, 12 적어도 1, 2월 달까지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습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문제 풀지 마세요. 절대로. 괜히 풀면은요, 본인의 능력만 실감하게 돼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한글도 이해를 못 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문제 풀지 말고 복습에 집중하세요. 복습하실 때도 인강을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지 책을 통해서 복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그날 들었던 강의 인터넷으로 올라온 걸 한 번 정도만 더 듣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11, 12월, 1, 2월 달에 해주실 게 딱 그것만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수업 듣는 거 하루에 3시간 반 듣는 거 하고 집에 가서 다음 주까지 한 번 듣는 거 한 3시간 반만 내면 되니까 시간을. 총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민법에 투자하는 시간이 7시간밖에 안 돼요. 그건 해주실 수 있겠지. 못하나? 표정이 난 못한다는 표정이죠. 야, 난 못하겠다, 이 자식아. 수업도 지금 듣기 힘들어 죽겠는데. 해주셔야 돼요. 딱 1회만 복습을 해서 1회만. 더 하면 좋긴 한데 저는 욕심 안 낼게요. 딱 한 번만 복습해 주세요. 복습하실 때 처음에 한 1시간이나 50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플레이를 누릅니다. 듣다 보면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딴 생각하는 경우 있죠. 그럼 또 놓치죠. 그러면 실강의하고는 다르게 스탑이 가능해요. 이거는. 그리고 되돌리기를 해요. 그래서 듣게 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면요. 1시간짜리 강의가요. 3시간도 걸리고 6시간도 걸려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하나 듣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쭉 들으세요. 놓친 거대로. 차라리 다 듣고 처음부터 다시 듣는 게 나아요. 끊고 되돌리고 하다 보면 1시간짜리 강의를 3시간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쭉 들으세요. 그렇게 한번 복습하세요. 여러분들 해주실 게 딱 요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방법 이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4번째 교재에 표시하거나 또는 교재에 뭔가를 추가하는 경우. 입문서는 그냥 막 쓰셔도 돼요. 입문서는 어차피 11, 12월 달만 쓸 거니까 막 쓰셔도 되는데 기본서 보통 수업을 하시는 강사분께서 강의를 하던 도중 또는
강의가 어떤 테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체크할 때 처음부터 마구 볼펜으로 밑줄 긋고 형광펜 칠하고 별표 막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남이 보면요. 한 번 강의 들었는데 한 4번, 5번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한 것처럼 뭐 책만 보면 책이 강의 한 번 들었는데 너덜너덜해. 처음부터 이런 분들 계세요. 나중에 되면 책 꼴도 보기 싫어져요. 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별 표시가 돼 있거든.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 볼 때는 체크하거나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살짝 연필만으로 이렇게 체크. 이렇게. 또는 문장을 체크할 때는 꺽쇠로 이렇게 체크. 이게 1회. 교재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1회. 기본서. 두 번째 강의를 듣거나 세 번째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나와요. 강사가 강조하거나. 그럼 그 부분들은 체크를 해놨다가 역시 복습을 할 때 잘을 내고 볼펜으로 싹 살짝 밑줄을 가는. 이 두 번째. 볼펜 밑줄. 이때 중요 내용은 주로 빨간 걸로 하죠. 그렇죠? 조문이라든가 중요 내용은 빨간 걸로 중요한 거. 판례는 파란 걸로. 판례는 파란색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중요 부분은 이론 같은 거, 이론이나 조문은 야, 뭐 저런 것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해야 돼. 안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 빨강. 중요 판례. 파랑. 나중에요. 여러분들이 뭐 혼자 정리를 한번 쫙 하거나 아니면 9월달, 10월달에 전체를 한번 쫙 훑어야 될 때 나눠서 훑는 거예요. 중요한 이론 내용과 조문 한번 훑어야지. 그럼 빨간 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 쫙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판례 한번 훑어야 되겠다 그러면 파란 것만 쫙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눈에 빡빡 들어와요. 안 그러면 죽도 밥도 한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이따 기출을 말씀드린 건데 기출이라든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쳐져 있는 것에다가 이제 형광펜을 칠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 키워드 이런 것들. 형광펜으로.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필로 살짝. 두 번째는 빨간과 파란 볼펜으로 쫙쫙. 그냥 긋지 마시고 자대고 그세요. 이렇게 긋는 분들이 있어요. 책 꼴도 보기 싫어져요, 나중에. 자를 대고 예쁘게 쫙. 그리고 형광펜으로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나눠서 하셔야 돼요, 나눠서.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맘먹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되면 교재 꼴도 보기 싫어지고요. 정리도 막 안 돼서 뒤죽박죽하고 오히려 교재를 통해서 머리만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렇게 기본서를 내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걸 읽을 때도 이걸 이해하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다섯 번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면 기출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하는 문제들의 각 과목은 대부분이 문제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추출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마다 나오는 민법 문제가 대동소이해요. 문제도 거의 비슷하고 지문도 거의 비슷하고 중개사도요. 기출됐던 문제나 지문들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출이 됐고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고 어떤 지문 형태로 기출이 되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 파악은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3월 달부터 빠르면 1, 2월 달, 빠르면 2월 달, 늦으면 이제 한 정상적으로 한 3월 달부터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디가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요 기출 문제도 따로 5번 이상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5년치 내지 10년치.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반복 안 하셔도 돼요. 학원에서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게요. 저도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초심을 잃지 말자. 제일 중요해요. 초심을 잃지 말자.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오셔갖고 너무 어려워요. 점수가 안 나와요. 이번에 모의고사 봤는데 20점 맞았어요. 저한테 우시는 분들 계세요. 저 그거 무시합니다. 당연한 거를 자꾸 하시면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신을 멘사회원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본인의 기억력이 컴퓨터처럼 정확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평범해요. 특히 기억력, 이거 믿지 마세요.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까먹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제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1초 전에 말한 것도 까먹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시험 보고 제가 오늘 이번에 그 시험장에 그 수험생들이 응원하러 나갔었는데 1교시 끝나고 나오셨어요. 어떤 분이 시험지를 갖고 나오셔서 뭘 이렇게 제가 답을 체크를 해드렸어요. 다음에 나오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 문제 맞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랬더니 그게 나왔어요? 시험 보고 나오시는 분이 자기가 보고 나온 시험에서 뭐가 나온지도 기억을 못해요. 그게 우리 기억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돌아서면 까먹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걸 반복으로 극복하고, 반복으로. 그게 하기가 하는 커리큘럼이에요. 반복으로. 절대로 본인의 기억력을 의심하거나 믿거나 그러면 안 돼요.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자 생각.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정을 반드시 잘 따라오셔야 돼. 단계별로 하셔야 되고 수업은 듣는 데 집중하자. 놓치고 괜히 따라올 생각하지 말고 듣는 데 집중하자. 복습도 일단은 뭘 갖고 하자? 인강을 통해서 하자. 이런 몇 가지들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1년 동안 자고 열심히 해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점수를 이런 경우 있어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요. 민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섭렵하게 되고 응용되는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점수도 80점, 90점 나옵니다. 이렇게 뻥치는 학원 강사들이 많아요. 민법은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안 되니까 따라오세요.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들어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 적어도 65점 이상 맞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으면 80점도 나와요. 이렇게 따라오면. 네? 올해도 한 번도 60점을 여기 계세요. 한 번도 여기 이 학원에도 있어요. 한 번도 모의고사 60점 못 맞으신 분이 민법 85점. 많아요.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65점 이상 맞고 합격할 수 있게끔 민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게끔 제가 해드릴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걸 딱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1교시는 대충 이런 걸로 말씀드리고 2교시부터 조금 민법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